그리고 여기 아카데믹 로마노스프에는 지금 KLT40S라고 하는 35MW짜리 SMR이 2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 그러면 SMR이 진짜 실제로 실려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SMR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주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김주민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주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두 분의 박사님이 오셨었는데 근데 한 분은 이제 만드는 과정을 버추얼로 가상으로 하는 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왜 SMR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해봤는데 그 두 분은 만들진 않았다. 저는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머나! 설계하고, SMR을 네. 만드시는 분이다. 서사를 끝내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국가 문제가 중요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실전에 강한 분인데 이 실전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원자로가 바다로 간 이유는에 대한 주제로 네.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다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 발전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진화가 되고 또 SMR이 등장을 하고 또 원자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활용을 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있어서 영감을 준 공상과학 소설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원자력은 잘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H.G. 웰스. 예. 조지 웰스가 쓴 네. 1914년작 자유로워진 세상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에 의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이 소설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과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바로 레오 질라드라는 물리학자였습니다. 레오 질라드는 이 소설로부터 핵에너지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1933년에 러더퍼드는 그의 그간의 연구를 발표하는 연설 자리에서 원소를 쪼갤 때 나오는 에너지, 즉 핵에너지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원자력 에너지죠. 네네네. 그 에너지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달빛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달빛을. 그 당시에 그 나치를 피해서 네. 독일에서 영국에 와 있던 질라드가 네. 신문에 기사로 올라와 있던 그 러더퍼드의 연설문을 보고 아주 강하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질라드는 과연 그럴까? 오랜 기간 이제 숙고를 한 끝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 핵분열 연쇄 반응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하기에 이릅니다. 와. 네. 그래서 이 질라드는 그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을 시켜서 1934년에 중성자를 이용한 원소 변환에 대한 특허 출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와. 그리고 그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특허권을 영국 해군에 양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이러한 아이디어에 크게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의직을 맡아서 미국으로 와 있던 질라드는 마침 그때 독일도 핵분열 연쇄 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따로 소식을 독립하고 있었죠.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죠. 네네네 전해 듣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아주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죠. 나치가 핵폭탄을 만들면은 이거 너무 큰일이다. 그래서 심적으로는 이거 빨리 미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네. 미국 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하고 싶었는데 네. 혼자로서는 미국 정부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독일 사람이기도 하고. 그보다 이름이 난 물리학자이자 그리고
그의 스승이자 친구이고 그때 미국에 와 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 또 야, 같은 아인슈타인. 독일인이지 않겠습니까? 아인슈타인 많이 나오네요. 고수끼리는 몇 마디 나누면은 이렇게 좀 서로 통한다고 알죠, 하죠. 알죠. 네. 네, 몇 마디 딱 던져보고 좀 치는데 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핵분열 연쇄 반응이었는데 네.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이거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활용을 하면은 핵무기로도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러나 봅니다. 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편지를 써서 벨기에 보내서 벨기에에 있는 우라늄이 독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편지를 작성하고 그 편지를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 편지가 이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편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쵸. 그 그쵸, 프로젝트의 그쵸. 단초가 되었습니다. 네. 질라드는 당시에 미국으로 도피해 있던 이탈리안 과학자 페르미와 함께 그쵸. 시카고 대학 스태그필드 풋볼 경기장인데 그 지하에 인류 최초의 원자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했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시카고 파일의 한 레이어인데요. 네. 네. 이 중앙에 보시면 까맣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이게 그 감속제를 흑연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네. 당대 과학자들이 고민이었던 것이 핵분열을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려면은 중성자 에너지의 레벨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당대에는 흑연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쵸. 그래서 핵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려면은 중성자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원자로 안에서 특수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중성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핵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태울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오. 즉 이제 시카고 파일 1을 이용을 해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증명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가능하다. 네네. 원자력 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최초의 실험이죠, 저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신세계를 찾았고요. 근데 그 찾은 신세계는 원자 단위에서 노는 작은 신세계였던 것입니다. 그쵸. 야! 핵분열 연쇄 반응이 증명된 이후로 이제 미국 주도의 핵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치 독일에 반대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조인해서 핵폭탄을 개발하는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과학자 중에는 이제 몇 해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이제 오펜하이머와 네. 그리고 입자가속기를 최초로 발명한 로렌스 그렇죠. 그리고 플루토늄을 발견을 한 시버그와 네. 같은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맨해튼 프로젝트는 1942년부터 네. 46년까지 계속된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 초기에는 예산이 한 1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아, 네. 그 결과적으로는 20억 달러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오. 이게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200억 달러 정도가 하나로 보면은 28조 원이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어머나. 와.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두 종류의 핵폭탄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라늄탄 1개와 플루토늄탄 2개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당시의 과학자들은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과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핵폭탄을 함께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고요. 네. 자, 여기까지는 슬픈 이야기인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핵 에너지가 이런 파괴의 목적이 아닌 인류에게 유익한 에너지원으로서 개발되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잠수함의 추진원으로서 원자로의 개발이었습니다. 아, 핵잠수함. 오. 네, 드디어 나오죠. 네. 예. 다음 장 주시면 미국 해군의 네. 핵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먼 리커버 제독의 주도하에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호가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 하이먼 리커버 제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군의 기술 장교로서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조인을 하게 되고 원자력 에너지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을 때 원자력 에너지가 해군의 잠수함과 결합하게 되면은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하이먼 리커버 제독은 해군 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자력 운영위원회에서는 리커버 제독의
생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시카고 파일 1에서 알 수 있듯이 거기에서 감속제로 쓰인 흑연이 엄청나게 부피가 크게 나가지 않습니까? 부피도 크고 무겁기도 무겁고. 하고. 네네. 그러니 그런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전류 전쟁이라고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가 전류 시스템과 송전 방식을 두고 경쟁을 하던 맞아요. 얘기를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디스니형, 그렇죠. 디스니요. 네, 이 경쟁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공교롭게도 이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이 두 업체의 경쟁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누가 만들 것인가? 하이만 리카버 제독은 이 노틸러스호에 들어가는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이 두 업체에게 맡기고 원자로의 크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합니다. 오. 일단 만들 거니까 너네가 방법을 찾아봐라. 예, 예. 뭐 이런 건 민간이 잘하죠. 왜냐면 따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서는 냉각제로 쓰는 물이 감속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원자로를 획기적으로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는 네. 감속제가 필요가 없는 그런 액체 금속로의 개념을 제안을 하는데요. 오.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굉장히 네. 발전된 형태인데 근데 아쉽게도 잠수함 환경에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 화재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노틸러스호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원자로가 탑재가 되게 되었고 네. 그 오늘날 쓰고 있는 가압형 경수로 원전에 들어가 있는 원자로 시스템은 이때 노틸러스호에 들어가 있던 원자로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몰랐네요.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웠던 거는 사실 시카고 파일에서 뭐 3마일, TMI로 넘어가고 뭐 이런 약간 이런 단계였는데 노틸러스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역시 뭔가를 직접 만드시는 분은 다르다. 이 노틸러스호의 성공으로 미국에서는 쉬핑포트에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네. 60메가와트의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서는 그 가압형 경수로 모델을 세계 각국의 발전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쉬핑포트 원자력 발전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자력 발전소는 이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구소련에서 APS-1 오브닌스크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는 흑연을 감속제로 쓰고 물을 냉각제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를 하고 있었고요. 구소련에서 최초로 민간에 의해서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을 생산을 하기도 했지만 전력 용량이 굉장히 좀 미미했고 네. 6메가와트 정도 됐습니다. 그럼 너무 작네요. 네, 그리고 실험용 원자로의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순수한 상업용 원자로와는 좀 구분이 되고요. 영국에서는 칼도올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흑연을 감속제로 쓰고 이산화탄소를 냉각제로 쓰는 매그녹스라고 하는 원자로가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매그녹스라는 이름은 이 핵연료의 피복제로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을 하였는데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실은 군사용 목적의 플루토늄을 생산을 하기 위한 원전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상업용 원전과는 구분이 되고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경쟁을 하고 있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는 비등형 경수로를 개발을 해서 이 비등형 경수로 노형을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드레스덴 원자력 발전소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비등형이라는 건 우리가 비등점 할 때 그 끓는 맞습니다. 물, 끓는 점. 네. 예,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개발한 비등형 경수로 역시 네. 웨스팅하우스의 가압형 경수로 못지않게 경제성을 인정을 받아서 오늘날 대형 상업용 원전 시장에서 가압형 경수로와 이 비등형 경수로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가압형 경수로와 비등형 경수로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네. 우리 가압형 경수로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Pressurized Water Reactor, 그러니까 PWR이라고 네. 그렇게 약자로 부릅니다. 네. 이 가압형 경수로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독립적인 루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돌고 하는 있는. 그게 네. 원자로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이 일어나서 거기서 나온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 원자로 빨갛게 돌아가는 저 루프에 있는 물을 가열을 합니다. 네. 저 물은 끓지 않습니다. 저기 보이는 프레셔라이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네네. 저게 네. 압력을 가해주기 때문에 끓지를 않고 온도만
고온으로 올라갑니다. 가열된 물이 네. 저기 오른쪽에 보면 스팀 제너레이터라고 돼 있는 저쪽에 전열관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저 스팀 제너레이터에 있는 물은 저 전열관으로부터 다시 열을 받아서 파란색의 루프를 돌아가는 저 물을 증기 발생기에서 끓여서 증기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렇군요. 예. 보일러랑 비슷한. 네, 좋습니다. 보일러랑 비슷하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음, 예. 음, 이와 비교를 해서 비등형 경수로는 이제 보일링 워터 리액터인데 네. BWR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보일링 워터 리액터, 그러니까 끓는 물의 원자로입니다. 이것은 PWR과 다른 게 이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기 위한 루프가 하나 하나네요. 존재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바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서 그 네.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원자로를 비롯해서 1950년과 60년대 초반에 건설된 원전을 1세대 원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이때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부터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대형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개발이 되고 건설이 됩니다. 오. 그리고 나서 4세대 원전은 우리가 차세대 원전이 되겠습니다. 아직 없는 차세대. 예,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인데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SMR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지 않습니까? 작게 모듈화해서 만든 원자로. 이 발전 용량으로 따지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한국 표준용 원전인 경우 발전 용량이 1000메가와트이고, 그리고 이제 APR 1400 모델 같은 경우는 네. 1400메가와트 발전 용량을 가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SMR의 발전 용량은 300메가와트 이하입니다. 생각보다는 작네요. 네,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한창 매스컴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네. ISMR의 경우는 발전 용량이 170메가와트입니다. 오. 그러니까 상용과 비교해서 용량이 많이 작죠. 네. 자, 우리 상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원자로 시스템은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것을 이제 약자로 엔트리플S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Nuclear Steam Supply System, 그래서 핵 증기 공급 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아까 빨간색 1차로 봤던 게 저 양쪽에 가운데 있는 저 노심인 거죠. 대형 원전의 가운데 있는 부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네. 그 빨강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엔트리프레스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오. 뭐냐면 원자로 기준으로 저기 보이는 게 증기 발생기고, 그리고 가압기도 있고 네. 냉각제 펌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런 모든 것들이 저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물이 순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순환을 하는 루프 자체를 아까 전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엔트리프레스는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의 주요 기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우리 SMR은 작게 모듈화해서 만든 원자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요 기기들이 모듈화해서 원자로 하나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렇게 작게 모듈화해서 만들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먼저 공장에서 주요 기기들을 모듈화해서 장착을 해서 원자로 하나의 완제품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건설 현장까지 트럭이나 기차를 이용을 해서 운반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건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은 끝나게 되죠.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각각의 주요 기기들이 배관으로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왼쪽에는 네. 배관으로 연결돼 있죠. 중간중간에. 네. 맞습니다. 근데 SMR에서는 배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네. 오. 그러니까 배관 파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들을 원천적으로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관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 안전성이 그만큼 향상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1000메가와트, 1400메가와트 이렇게 단일 발전 용량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SMR을 도입함으로 해서 모듈을 몇 개 꽂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작지만 두 개 꽂으면 600, 맞습니다. 세 개 꽂으면 900, 맞습니다. 네 개 꽂으면 1200. 네,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 그 이 SMR이 오늘날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의 수호자로서는 가오겔이 있다면은 전력 그리드의 수호자로서는 SMR들이 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얘기를 할 때 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그 온실가스를 감축을 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간헐성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때
구름이 몰려오게 되면은 전기를 만들 수가 없죠. 밤에도 만들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풍력을 이용할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또 전기를 만들 수가 없고요. 네. 이럴 때 신속하게 전기를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발전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을 SMR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SMR을 이용을 하면은 전력 그리드를 안정화 시켜줄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것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네. SMR을 활용하게 되면은 대형 원전 대비 응답 특성이 좋기 때문에 부하 추종 운전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력 그리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음과 동시에 탄소 배출은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유식 원전인가요, 이게? 네네. 우리 원자로 기술이 바다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잠수함에서. 네네. 바다에서 태어난 원자로가 육상으로 올라와서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네. 이제 다시 바다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원자로와 원자력 추진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와. 자, 이제 저게 부유식 원전입니다. 아, 저게 원전이에요? 네네. 놀랍게도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기술입니다. 우와. 러시아에서 최초의 부유식 원전인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를 건설을 하고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에 지금 네. 정박을 하면서 네. 저기서 전기와 난방열, 거의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부유식 원전인데요. 이 부유식 원전 이름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떠 있는 원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존의 원전 하면은 육상에서 짓는 것을 이제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유식 원전은 물 위에 짓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존 원전처럼 건설 부지에 대한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지선 위에 원전을 세워두고 네. 필요한 곳으로 끌고 가서 전기와 열을 공급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저런 게 원전에 있는 줄 몰랐어요, 아예. 이동성까지 생겼습니다. 우와. 놀랍게도 저것은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기술이고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자국의 태백 지역에 저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와. 부유식 원전은 2019년에 운영 허가가 났고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네네. 러시아 태백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던 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대체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와. 지금 SMR이 부유식 원전에 얹어져서 기존의 발전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을 한 셈이죠. 그리고 여기 아카데믹 로모노스프에는 지금 KLT40S라고 하는 35MW짜리 SMR이 2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저기 그러면 SMR이 진짜 실제로 실려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SMR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우리 저 해양 수송 분야에서도 그 탄소 배출 규제가 아주 빠르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국제 해사 기구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부과함으로써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이제 촉진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진짜로 네. 배에서 나오는 네. 탄소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2050년까지 이 탄소 배출 제로의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화석 연료 기반의 엔진을 쓰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SMR로 대체를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연료비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SMR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쇠빙선 등에 SMR을 탑재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쟤는 핵잠수함이 아니라 쇠빙선에 예. 원자로를 실어서 그 네. 원료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선인 셈이죠. 이제 공장에서 SMR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예, 크레인이 달린 그렇구나, 바지선에 우와. 옮기고 있습니다. 네. 이 SMR을 건조 중인 쇠빙선에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건조 중인 쇠빙선 옆에다 이제 갖다 댈 겁니다. 쇠빙선으로 SMR을 옮기고 있죠. 네. 쟤는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쟤는 이제 55MW입니다. 이 SMR 모델은 RITM 200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용량은 55MW입니다. 훨씬 크네요. 네네. 아까 35였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55MW짜리 SMR이 2기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와. 예, 그러니까 아주 힘이 좋겠죠. 그 좋은 힘으로 얼음을 깨고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그렇죠. 있는 그래서 거죠. 깨야 되니까. 네네. 자, 여기에 우리나라도 질 수가 없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에서 SMR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의 개발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MR을 탑재를 했으니까 탄소 배출은 하지 않고 큰 연료 탱크를 싣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컨테이너를 더 적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설계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선박 엔진도 SMR을 탑재를 한 원자력 추진으로 빠르게 바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실제로 건설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 진짜 예. 만드시는 분이니까 좋아요. 이제 나오네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